마지막 붓을 내던지기로 결심했던 그날. 59의 김선자 씨는 자신의 인생 팔레트가 완전히 마른 줄로만 알았다. 물기 하나 없이 버석거리던 삶. 하지만 운명은 그녀가 모르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예기치 못한 문 두드리는 소리에서 비롯되었다. 김선자.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지만 그 이름이 불릴 일은 거의 없었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그녀의 호칭은 그저 누구의 아내에서 상가상지하의 안주인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그 조용한 집 과부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녀의 하루는 거대한 괴종시계의 추처럼 정확하고 무의미하게 반복되었다. 아침 6시 기상. 먼지 한 톨 없는 거실 바닥을 다시 닦고, 이미 충분히 물을 머금은 난초에 습관적으로 물을 주었다. 집은 교외에 단정한 2층 주택이었지만 너무 컸고 너무 조용했다. 유일한 소리는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낮은 윙윙거림과 매 정각을 알리는 시계 소리뿐이었다. 자식들은 모두 자라 제 둥지를 찾아 떠났다. 아들은 미국에, 딸은 결혼해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그들에게서 오는 연락은 기능적이었다. 건강은 어떠세요? 돈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그녀가 외로운지 묻지 않았고, 선자씨 역시 외롭다고 말하는 법을 잊었다. 그녀의 진짜 삶, 혹은 삶이었던 것의 잔해는 2층 다락방에 처박혀 있었다. 문을 열 자 묵은 종이 냄새와 희미한 악교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때는 그녀의 우주였던 공간. 결혼 전 김선자는 민화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던 유망한 화가였다. 색을 쓰는 감각이 대담했고 선은 거침이 없었다. 하지만 결혼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그녀는 현명한 아내이자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했다. 붓은 육아일기로, 물감은 된장찌개로 대체되었다. 이제 다락방은 그저 계절이 지난 옷들과 남편이 쓰던 낚시 도구들을 보관하는 창고일 뿐이었다. 한쪽 구석, 방수포에 덮인 이젤 위에는 그리다만 모란도가 시간을 멈춘 채 놓여 있었다. 붉은색이어야 할 꽃이 푼 먼지가 앉아 탁한 젓갈색. 마치 오래된 딱지 색깔처럼 변해 있었다. 선자 씨는 뻣뻣하게 굳어버린 세필붓 한 자루를 집어들었다. 이미 생명을 다한 도구였다. 그녀는 이것들을 모두 내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미련까지 전부 그 결심을 하던 바로 그 오후였다. 그녀는 공과금을 내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네 주민센터에 들렀다. 무표정하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던 그녀의 눈에 게시판 한쪽에 붙은 작은 공고문이 들어왔다. 저녁 취미, 교실 강사 모집. 그저 스쳐 지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창구 너머의 젊은 직원이 그녀를 알아보고 아는 체를 했다. 어머님, 혹시 예전에 민화 그리시던 김선자 선생님 아니세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어머님이 그리신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선자 씨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화가로 기억해준다는 사실 자체가 생경했다. 아, 그랬었죠. 아주 오래전 일이네요. 정말요. 직원은 눈을 반짝였다. 사실 저희가 저녁반 민화 기초반을 열려고 하는데 강사님을 못 구해서 애를 먹고 있었어요. 혹시 생각 없으세요? 그냥 동네 주부님들 데리고 소일거리 삼아 하시는 거예요. 선자 씨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저 붓 놓은 지 20년도 넘었어요. 손도 다 굳었고 이젠 못해요. 에이,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초반인데요. 뭐 그냥 시간 때우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시간을 때운다. 그 말이 독침처럼 선자 씨의 마음에 박혔다. 그래, 그녀에게 지금 넘쳐나는 것은 시간이었고 죽여야 하는 것 역시 시간이었다. 텅 빈 집,
울리지 않는 전화기, 그리고 먼지 쌓인 다락방. 그 무엇이라도 지금 이 정체된 삶보다는 나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기초반이라고 했죠. 그날 저녁, 김선자 씨는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락방의 창문을 활짝 열었다. 갇혀있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서늘한 초가을 바람이 들어왔다. 그녀는 방수포를 걷어냈다. 굳어버린 물감 접시들과 토끼털로 만들어졌던 몽당붓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것이 낡고 생기를 잃었지만 적어도 그것들은 존재했다. 그녀는 가장 굵은 붓을 들어 손에 쥐었다. 나무 손잡이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주민센터 형광등 불빛은 차갑고 건조했다. 김선자 씨가 맡은 즐거운 민화교실의 첫날 풍경은 그녀의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수강생은 총 10명. 모두 그녀와 나이가 비슷한 동네 중년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예술에 대한 열망보다는 남는 시간을 처리하고 새로운 수다거리를 찾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관심은 붓을 잡는 법보다는 옆자리에 앉은 박 여사의 새 핸드백이나 저녁 메뉴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더 가까워 보였다. 어머, 선생님, 이거 붓이 왜 이렇게 뻣뻣해? 이걸로 어떻게 꽃을 그려요? 그냥 색연필로 하면 안 되나? 선자 씨는 30년 만에 다시 선 교탁 앞에서 어색하게 웃었다. 그녀는 분명 선생님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녀를 같은 동네 사는 과부 김씨 이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예술혼을 끌어모아 난초 잎사귀를 치는 법, 사군자의 기본을 설명하려 애썼지만 강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나른했다. 첫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자 씨는 이 모든 것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사건은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일어났다. 선자 씨가 화선지를 나눠주고 있을 때 강의실 뒷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찢어진 청바지에 목에는 헤드폰을 두른 22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다. 전문용 화구통을 어깨에 맨 모습은 파마머리와 꽃무늬 블라우스가 가득한 이 공간에서 마치 다른 종족처럼 이질적이었다. 여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웬 총각이야. 강의실 잘못 찾았나 봐. 웹툰 교실은 옆방인데. 청년은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교탁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선자 씨 앞에서 깍듯하게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수강 신청이 좀 늦었습니다.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의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선자 씨는 당황해서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릴 뻔했다. 학생, 여기는 민화 기초반이에요. 어머님들 취미로 하는, 혹시 웹툰이나 서양화 교실을 찾은 게 아니고요. 이민준이라는 이름의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진지하고 맑았다. 아닙니다. 저 미대생입니다. 서양화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준비해온 고백을 하듯 말을 이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건 전부 가짜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다들 유행만 줬고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보일지, 어떻게 하면 더 비싸게 팔릴지만 고민해요. 아무도 왜 그리는지 말하지 않아요. 전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다. 그 단어가 선자 씨의 굳어있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 수십 년간 느꼈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민준이 말을 이었다. 지난주에 주민센터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센터장님 방에 걸린 그림을 봤습니다. 화조도 후아 요투요. 선자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것은 그녀가 30년도 더 전에 그려서 개관 선물로 기증했던, 그리고 완전히 잊고 있었던 그림이었다. 색깔이 살아있었어요. 선 하나하나에 힘이 넘쳤고요. 그냥 장식이 아니라 정말 새가 날아오를 것 같았어요. 진짜였어요. 그래서 직원분에게 물어봤더니 그 그림을 그리신 작가님이 여기서 강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제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강의실의 모든 수다 소리가 멎었다. 다른 주부들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열정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김선자의 세계가 뒤바뀌었다. 누군가가, 그것도 정규 미술 교육을 받는 젊은 학생이 그녀의 낡은 그림에서 영혼을 보았다. 그녀를 아줌마나 과부가 아니라 작가님으로 불렀다. 지난 30년간 그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눈빛을 보낸 적이 없었다. 선자 씨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헛기침을 했다. 일단 앉아요. 저기 빈자리에. 그날 수업은 완전히 달랐다. 다른 수강생들은 여전히 선 긋기를 힘들어하며 불평했지만 이민주는 달랐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선자 씨의 모든 말과 손짓을 빨아들일 듯이 집중했다. 서양화 붓에 익숙했던 그의 손은 동양화 세필붓을 어색해했지만 그의 집중력은 무서울 정도였다. 그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선생님, 왜 이 부분에서는 숨을 참으라고 하셨습니까? 왜 이 색을 먼저 칠하고 저 색을 더 칠해야만 합니까?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취미반의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장인에게 향하는 제자의 질문이었다. 선자 씨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스위치가 켜졌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때우는 강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는 색채의 철학, 여백이 가진 의미, 그리고 선을 긋는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규율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수업 종료 시간이 되자 다른 주부들은 커피를 마시러 가야 한다며 서둘러 짐을 쌌다. 하지만 민주는 홀로 남아 선자 씨가 시범을 보였던 가장 단순한 수평선 긋기를 화선지 수십 장에 걸쳐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었다. 그는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자신이 연습한 종이들을 들고 선자 씨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이상합니다. 분명히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데 선이 자꾸 죽습니다. 힘이 없어요. 종이에는 서투르고 망설임 가득한 선들이 가득했다. 선자 씨는 말없이 그의 옆에 섰다. 그녀는 민준의 붓을 가져가는 대신 자신의 작은 붓을 먹물에 담갔다. 그리고는 빈 화선지 위에 단 하나의 선을 그었다. 그것은 시작은 강했으나 끝은 부드럽게 사라지는 완벽하게 통제된 선이었다.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 선은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이민주는 그 선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커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선자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동네 아주머니가 없었다. 오직 스승만이 존재했다. 그는 다시 한번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밤 모든 수강생이 떠난 빈 강의실에 홀로 남은 선자 씨는 자신이 그었던 그 선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손끝에 잊고 있던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그녀의 다락방에 이 젊은 청년이라는 아주 늦은 봄이 찾아와 희미한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가웠던 주민센터 강의실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김선자와 이민준이 있었다. 몇 주가 지나자 이민준의 실력은 다른 수강생들이 감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취월장했다. 그는 스펀지처럼 선자 씨의 모든 가르침을 빨아들였다.
그의 대학 교육에서 얻은 탄탄한 구성력과 해부학적 지식은 선자 씨가 가르치는 전통 민화의 정교한 기법과 만나 기묘한 시너지를 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모작 모수어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해석을 더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선자 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시계 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이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다음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났다. 수십 년간 창고로 방치되었던 다락방은 다시 그녀의 연구실이 되었다. 그녀는 잊고 지냈던 낡은 화론, 후아룬 서적들을 꺼내 읽었고 분체, 판차이와 석체, 샤이차이를 악교에게는 전통적인 방식을 밤새도록 실험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전형적인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넘어섰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주부들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민준의 진짜 수업은 시작되었다. 선생님,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들은 함께 붓을 빨고 화판을 정리했다. 그 시간 동안 민준은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다. 예술가의 길을 결사반대하며 경영학 공부를 강요하는 완고한 아버지에 대한 불만, 그리고 진짜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학교 생활에 대한 고뇌를 쏟아냈다. 선자 씨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녀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다. 40년 전 자신이 구현하고 싶었던 어떤 푸른색에 대하여, 결혼과 동시에 접어야 했던 화가로서의 꿈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민주는 그녀의 지혜를 존경했고 선자 씨는 그의 순수한 열정에서 에너지를 얻었다. 그것은 완벽한 정신적 교감, 징신대 멘토링이었다. 하지만 선자 씨의 내면에서는 그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낭만적인 끌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원초적이고 깊은, 바로 외로움이었다. 선자 씨는 민준이 끼니를 자주 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연습에 몰두하거나 비싼 미술 재료를 사느라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하루를 때우기 일쑤였다. 전형적인 가난한 예술학도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느 날 선자 씨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모성의 무싱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자식들에게 쏟아붓던, 그러나 이제는 갈 곳을 잃어버린 그 헌신이었다. 그녀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찐 고구마나 과일 같은 간식이었다. 그림 그리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야. 저녁 거르지 말고.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아예 따뜻한 보온 도시락을 싸우기 시작했다. 정성껏 끓인 국과 갓 지은 밥, 정갈한 반찬들이었다. 라면과 인스턴트 음식에 절어있던 민주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그 밥을 먹었다. 그에게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스승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가 주는 따뜻한 온기였다. 그리고 선자 씨에게 그 행위는 남편이 죽고 아이들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행위였으며 그 자체로 구원이었다. 3인칭의 전지적 시점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김선자 씨는 자신이 축적해온 그 거대하고 시린 외로움을 이 젊은 제자에게 얼마나 쏟아붓고 있는지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다. 그것은 가장 안전한 배출구처럼 보였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강의실의 다른 9쌍의 눈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다. 불협화음은 쉬는 시간에 시작되었다. 다른 주부들이 상점에서 사온 떡을 나눠 먹을 때 선자 씨는 민준만을 위해 준비해온 정갈한 도시락을 그의 앞에 펼쳐놓았다. 그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갈라졌다. 다른 수강생들은 여전히 난초 하나 제대로 치지 못해 끙끙대고 있었다. 그들의 그림은 서툴고 망설임이 가득했다.
선자 씨가 그들의 작품을 비평할 때는 예의 바르고 짧았지만 민준의 그림을 볼 때면 그녀의 눈은 생기로 빛났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5분을 할애했지만 민준과는 20분 넘게 작품의 구도와 색감에 대해 토론했다. 그것은 명백한 편에 피한 아이였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도시락까지 등장했다. 여자들은 노골적인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 중 리더 격이자 이 동네의 소식통인 최 여사 사장의 핵심 증인이 될까 수업이 끝난 후 커피 자판기 앞에서 다른 수강생들에게 먼저 입을 열었다. 다들 봤수 도시락이라니. 미국 간지 아들한테도 저렇게는 안 싸줄 걸. 다른 여자가 맞장구를 쳤다. 재능이 있긴 한데 뭐 저렇게까지. 선생님이 대놓고 편애를 하니까. 그렇지. 우리 그림은 보지도 않잖아. 최 여사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혐오감으로 낮아져 있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저 총각도 그래. 지 또래 여자애들 쫓아다닐 나이에 밤늦게까지. 과부랑 붙어서 뭐 하는 짓이래. 그리고 김선자 씨도 요즘 얼굴 핀 거 못 봤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 그거 영꿀불견이야. 제목처럼 불협화음에 붓질은 화선지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정작 폭풍의 눈이 된 두 사람. 선자와 민주는 이 모든 압류, 안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예술이라는 순수한 세계에 갇혀 있었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늦게까지 남아 새 비단 화판을 악교로 틀에 매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민준이 팽팽하게 비단을 당기고 선자 씨가 풀칠을 도왔다. 예술에 대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강의실을 채웠다. 작업을 돕다가 민준의 손이 선자 씨의 손등을 스쳤다. 그것은 완벽하게 무해하고 순진한 접촉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우산을 놓고 갔다며 복도를 지나가던 최 여사의 눈이 살짝 열린 강의실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정확히 포착했다. 늦은 밤 단둘 웃음소리 그리고 손의 접촉. 최 여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조화로운 예술 세계와는 대조적으로 현실 세계의 불협화음은 이미 가장 불길한 화음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불협화음은 더 이상 강의실 안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의 삶을 부수기 위한 폭풍이 되어 몰려오고 있었다. 그 폭풍의 시작은 이민준의 집이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아버지와의 피할 수 없는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다. 중경기업의 오너인 그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인물이었다. 그는 아들의 긴 머리와 낡은 작업복을 경멸했으며 그림 나부랭이가 가문을 이어받을 아들의 유일한 흠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아버지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말했다. 내 놈 그 장난 같은 그림 노름에 내 돈을 쓴 것도 이만큼이면 좋게. 당장 학교 자퇴하고 내가 마련해 둔 인턴 자리부터 시작해. 장난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진심이에요. 진심 그깟 종이 위에 꽃 그리고 새 그리는 게 진심이야. 굶어 죽기 딱 좋은 짓이지. 아버지는 아들의 반항에 더욱 격분했다. 그리고 그 주민센터인지 뭔지. 거기서 그 과부랑 놀아나는 것도 당장 그만둬. 네가 지금 여자에 홀려서 정신 못 차린다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어와.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아버지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세요. 이놈이.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민준의 뺨이 돌아갔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은 아버지는 아들의 방으로 달려가 그가 밤새워 그리고 있던 대형 화선지를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그것은 민준의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그는 집에서 뛰쳐나왔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를 이해해 주리라 믿었던 학교 친구들은 그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했고, 유일한 피부티인 아버지는 그의 꿈과 영혼을 짓밟았다. 그는 정처 없이 헤매다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샀다. 거의 마시지 못하는 술이었지만 무엇이라도 삼키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거센 장맛비였다. 술에 취하고 비에 젖은 채 그는 오직 한 사람만을 떠올렸다. 자신의 예수를 진짜라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 자신의 스승, 김선자. 동시에 그 시각 김선자 씨는 거실에서 새로 산 스케치북에 연필을 놀리고 있었다. 최근 되찾은 활력으로 그녀의 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내일 수업 시간에 민준에게 보여줄 새로운 연극 구도를 구상하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밖에서는 거센 비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집 앞 골목, 어둠 속에서 노란색 우비를 입은 한 인형이 순찰봉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다. 자율방범대장이라는 완장을 찬 최 여사였다. 그녀는 매서운 눈으로 동네를 순찰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특히 그녀의 요주의 관찰 대상인 김선자의 집 앞을 지날 때면 더욱 그랬다. 그때였다. 다급하고 절박한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집을 갈랐다. 선자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 야심한 밤, 이 폭우 속에 누구란 말인가.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현관 인터폰을 확인했지만 카메라 렌즈에 빗물이 묻어 상대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에 젖고 술에 취한 이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선자 씨를 보자마자 참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듯 오열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그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소주 냄새가 비 냄새와 뒤섞여 역하게 풍겨왔다. 아버지가 다 찢어버렸어요. 다 그만두래요. 선생님이 제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민주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것은 연인의 손길이 아니라 물에 빠진 이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제발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세요. 제 그림이 쓰레기가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선생님은 아시잖아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선자 씨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재능 있는 제자가 아니라 길 잃고 상처받은 아이였다. 그녀의 모든 모성애가 비상벨을 울렸다. 이 아이가 당장 이 비를 피해야 했다. 술에 취해 길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민준아, 우선 들어와. 비 맞지 말고 무슨 일인지 들어와서 얘기해. 어서. 그녀는 비틀거리는 민준을 집 안으로 끌어당기려 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 민준이 그녀의 어깨 위로 쓰러지듯 무너졌다. 선자 씨는 거구의 청년을 떠받치기 위해 그를 끌어안다시피 부축해야 했다. 밖에서 보기에는 마치 두 사람이 현관 앞에서 절박하고 격렬하게 포옹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며 그의 등을 두드렸다. 괜찮아. 다 괜찮아. 민준아, 일단 들어와.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골목 모퉁이 전봇대 뒤에 숨어있던 최 여사의 두 눈이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율방범대 순찰 중 고함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보았다. 한밤중 폭우 속에서 얇은 실내복 차림의 과부 김선자가 술에 취한 젊은 제자와 현관문 앞에서 뒤엉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사라지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최 여사는 숨이 멎는 듯 했다.
3장에서 가졌던 그녀의 의심이 가장 음탕하고 추악한 방식으로 확증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정의로운 분노로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어 스마트폰을 꺼냈다. 빗줄기 때문에 초점은 흐릿했지만 그녀는 집요하게 카메라를 켰다. 그리고 정확히 선자 씨가 무너지는 민준을 부축하며 현관 안으로 끌어당기는 그 찰나를 그 흐릿하고 악의적인 사진 한 장으로 담아냈다. 그 각도는 마치 선자 씨가 그를 덮치듯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였다. 최 여사는 심장이 터질 듯한 흥분 속에서 뒷걸음질 쳤다. 한편 집안의 상황은 그들의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선자 씨는 민준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즉시 두꺼운 수건을 가져와 그의 머리를 털어주었다. 그리고는 따뜻한 꿀물을 타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그와 멀찍이 떨어진 맞은편 의자에 앉아 그가 진정하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녀는 스승으로서 그를 위로했다. 예술은 긴 길이야. 가족이 널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할 수도 있어. 하지만 스스로 무너지면 안 돼. 민주는 결국 모든 것을 쏟아내고 지쳐버린 아이처럼 객실 소파 위에서 잠이 들었다. 선자 씨는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거실 불을 끈 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2층 침실로 올라갔다.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며 카메라는 소파에서 곤히 잠든 민준을 비추고 굳게 닫힌 현관문을 지나 차가운 밤거리로 빠져나온다. 그곳에서 지워지지 않는 먹물 자국처럼 최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그 위험한 관계의 증거 사진이 동네 부녀회 단체 채팅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선자 씨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밤새 옅은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거실 소파는 비어 있었다. 민주는 이른 새벽 죄송하다는 짧은 쪽지만 남긴 채 떠난 후였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젖은 담요를 치우고 마치 어젯밤의 소동을 지워내려는 듯 소파 주변을 정리했다. 그리고 평소처럼 수업 준비를 위해 주민센터로 향했다. 그녀가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평소와 다른 공기를 즉각 감지할 수 있었다. 싸늘하고 적대적이며 끈적거리는 시선들. 강의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일장에서 그녀를 설득했던 그 젊은 직원이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막아섰다. 그의 눈에는 동정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선생님, 저 일단 센터장님부터 만나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채 묻기도 전에 그녀는 로비 한가운데 모여있는 수강생들을 발견했다. 최의 여사를 중심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웃으며 인사하던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선자 씨는 보고 말았다. 최 여사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어젯밤 비에 젖은 민준을 부축하며 현관으로 들어서던 그 흐릿하지만 너무나도 오해하기 쉬운 바로 그 사진이었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센터장실의 문은 무거웠다. 소심한 관료였던 센터장은 그녀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헛기침만 해댔다. 김 선생님, 여러 건의 민원이, 아주 심각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단어를 애써 피해가며 말을 빙빙 돌렸다. 주민들의 항의가 너무 거세서 유감이지만 오늘부로 민화교실은 폐강 FA장 되었습니다. 당분간 자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폐강 자숙? 선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센터를 빠져나왔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자신이 어떻게 집까지 걸어왔는지도 몰랐다. 그녀가 멍하니 거실에 주저앉아 있을 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전화벨이 울렸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안부가 아닌 차가운 분노가 실려 있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뭐가 여기 서울 이모한테까지 연락 왔어요. 동네 단체 채팅방에 어머니 사진이 돌고 있다면서요. 그 나이에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저희 얼굴에 똥칠을 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대학생 놈이랑 미치셨어요. 곧이어 캐나다에 있는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딸은 그저 울기만 했다. 엄마, 어떻게 그런... 더러워요. 그 누구도 그녀에게 사실이냐고 묻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사실로 단정하고 있었다. 이웃들의 비난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자식들의 목소리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져라 초인종이 울렸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을 알게 된 민준이었다. 그는 수업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사태를 파악한 뒤 이성을 잃은 차에 달려온 것이었다. 선생님,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 아줌마들한테 가서 사실대로 말할 거예요. 선자 씨가 그를 말릴 틈도 없었다. 공교롭게도 그 순간 최 여사와 다른 2명의 여자가 최후 통첩을 하기 위해 선자 씨의 집 대문을 향해 기세등등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이 동네에서 떠나라고 요구할 참이었다. 민주는 그들을 보자마자 현관을 뛰쳐나가 대문 앞에서 그들과 맞닥뜨렸다. 당신들이죠. 우리 선생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최 여사가 코웃음을 쳤다. 우리 선생님 어젯밤에 술 취해서 그 품에 안겨 들어갈 땐 아주 보기 좋던데 아주 잘 배우셨나 봐. 이 말은 민준의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그는 젊었고 열정적이었으며 그래서 어리석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지켜주려던 스승을 향한 부당한 마녀 사냥이라고 생각했다. 당신들이 뭘 알아? 우리 아버지는 날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김 선생님은 날 구해주신 유일한 분이라고. 우리 엄마보다, 아니, 세상 누구보다 더 현명하고 훌륭하신 분이야. 당신들은 그저 질투에 눈이 먼 괴물들이야. 그것은 치명타였다. 엄마보다 훌륭하다. 이웃들에게 이 말은 스승을 향한 존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도덕에 맞서 자신의 연인을 감싸는 어린애인의 절규로 들릴 뿐이었다. 이것으로 모든 증거는 완성되었다. 선자 씨가 뒤늦게 뛰쳐나왔다. 민준아, 그만해. 그런 게 그게 아니었어요. 최 여사는 차가운 눈으로 선자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럼 어젯밤 저놈이 이 집에서 잔 건 인정하는 거네. 그 사진 다음은 우리가 몰라도 되겠어. 동네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이사갈 준비나 해. 그들은 선자 씨의 집 대문 근처에 경멸적으로 침을 뱉고는 돌아섰다. 민주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자신의 말이 사태를 얼마나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선자 씨를 돌아보았다. 선생님, 저는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선자 씨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먼지처럼 말랐다. 그냥 가버려. 제발. 민주는 울면서 무어라 더 말하려 했지만 그녀의 무너진 어깨를 보고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도망치듯 돌아섰다. 김선자 씨는 홀로 남겨졌다. 이웃에게 버림받고 자식들에게 수치를 안겼다. 그녀의 열정이었던 교실은 사라졌다. 그녀를 다시 살게 했던 제자는 그녀의 파괴자가 되었다. 그녀는 기계처럼 발걸음을 옮겨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며칠 전과는 달랐다. 새로운 물감 냄새와 민준과 함께 팽팽하게 당겨놓은 새 비단 화판들, 새로 시작한 그림들로 가득 차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그리기 시작한 대작, 미완성의 모란도 팔폭병풍, 핑풍 앞에 섰다. 이것이 그녀의 고백, 가오바이이었다. 유죄의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패배의 고백이었다. 사회가 이겼다. 세상은 늙은 과부에게 열정을 허락하지 않았고 젊은 남자와의 순수한 교감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다시 보이는 존재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마침내 받아들였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와 완전한 절망 속에서 그녀는 서랍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들었다. 싸가그. 그녀는 비단 병풍을 가로로 그어버렸다. 한 폭, 그리고 또 한 폭, 꽃잎이 찢겨나가고 새가 두 동강 났다. 그녀는 물감 단지들을 바닥에 엎어버렸다. 값비싼 안료들이 흙탕물처럼 뒤섞였다. 그녀는 붓들을 집어 무릎으로 부러뜨렸다. 민준이 그토록 감탄했던 그 낡은 화조도 스케치북을 갈갈이 찢어 공중에 날려보냈다. 그것은 정리가 아니라 의식적인 파괴였다. 김선자 씨는 모든 것이 파괴된 작업실 한가운데에 주저앉았다. 다락방은 다시 죽었다. 예전보다 더 완벽하게. 그녀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자신은 그저 껍데기뿐인 주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세상에 고백했다. 5장의 격렬한 폭풍이 지나간 후 김선자의 집에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찾아왔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소멸된 후에 공허콩 슈였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락방 문을 잠그는 것이었다. 찢어진 병풍과 쏟아진 물감, 부러진 붓들이 널브러진 파괴의 현장을 그대로 둔 채 그녀는 육중한 노소에 자물쇠를 걸었다. 그리고 그 열쇠를 다시는 열어볼 생각 없는 서랍 가장 깊은 곳, 낡은 영수증 더미 밑으로 던져 넣었다. 김선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 그녀의 삶은 1장 이전의 고독으로 돌아갔지만 그보다 훨씬 더 나쁜 형태였다. 이전의 고독이 그저 무의미한 회색이었다면 지금의 고독은 수치심과 공포로 얼룩진 칠흑 같은 검은색이었다.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완전히 식료품은 일주일에 한 번 인터넷 배송으로 시켰고 배달원이 문을 두드리면 잠시 기다렸다가 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현관문을 살짝 열어 물건을 들여왔다. 동네 시장에도 주민센터에도 가지 않았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커튼을 쳤다. 한낮에도 집은 동굴처럼 어두웠다. 이웃들은 이 완벽한 고립을 죄책감과 수치심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최 여사와 그 무리들은 이제 그녀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쯧쯧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거지 라며 보란듯이 속삭였다. 선자 씨는 그 소리를 어두운 거실 안에서 들었고 그럴수록 커튼을 닫는 그녀의 손에 더 힘이 들어갔다. 그것은 악순환이었다. 그녀는 후회했다. 그녀는 전지적 시점의 관찰자가 보기에 결코 유죄가 아니었음에도 자신의 모든 행동을 후회했다. 그녀는 그날 밤 민준을 집 안으로 들인 것을 후회했다. 아니, 애초에 그에게 도시락을 싸준 것을 후회했다. 아니, 그보다 먼저 그가 수업에 등록하는 것을 허락했던 것을 후회했다. 아니, 그녀는 모든 것의 근원, 즉 주민센터 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락방의 먼지를 털어내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 자체를 저주했다. 그녀는 마음을 연 것을 후회했다. 예술에 대한 열정을 다시 믿었던 것을 후회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음의 열정이라는 것을 신뢰했던 자신을 혐오했다. 그녀에게
민준의 열정은 더 이상 순수한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모하고 이기적이며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방화방호였다. 잠깐의 따뜻함을 주는 척 다가와 그녀의 집 전체를 잿더미로 만든 불길이었다. 그녀는 다시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열지 않으리라.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리라. 붓을 잡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그것이 그녀의 겨울의 시작이었다. 사태의 원인이었던 이민주는 완전히 사라져야 했다. 그는 스승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에 미쳐가고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선자 씨의 집 문을 두드렸다. 초인종을 눌렀다. 선자 씨는 부엌 식탁 밑에 숨어 마치 빚쟁이를 피하듯 그가 포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숨죽이고 떨었다. 그는 절박한 문자 메시지를 수십 통 보냈다. 선생님, 제발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선자 씨는 그 메시지들을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의 목소리와 글자는 이제 그녀의 파멸을 상기시키는 소음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결국 아버지의 압력과 그녀의 완벽한 거절에 부딪힌 민주는 항복했다.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강제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혹은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그가 떠나기 전날 밤, 그는 두꺼운 편지 봉투 하나를 그녀의 집 현관문 틈으로 밀어 넣었다. 다음날 새벽 배송을 가지러 나갔던 선자 씨는 그 편지를 발견했다. 익숙한 필체였다. 참회와 절망으로 가득 찬, 아마도 수십 장은 될 법한 두께였다. 그녀는 그것을 오염물질이라도 되는 듯 집게로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예상대로 그 편지를 뜯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다락방 열쇠를 던져 넣었던 바로 그 서랍 속으로 함께 던져버렸다. 열리지 않은 편지는 잠긴 다락방과 함께 그녀의 과거 속에 매장되었다. 시간이 흘러야 했다. 고통이 무뎌질 만큼의 시간이 가을이 왔다. 동네의 나무잎들이 붉게 물들었다가 떨어졌다. 최 여사와 이웃들은 새로운 가십거리를 찾았고 김선자는 이제 그 집에 숨어 사는 이상한 여자 정도로 잊혀갔다. 그리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다락방의 겨울이었다. 집안의 공기는 문자 그대로 차가웠다. 선자 씨는 난방비를 아꼈다. 그녀는 두꺼운 담요로 몸을 감싸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연속극을 멍하니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집에서 유일하게 그녀가 가지 않는 곳은 2층으로 향하는 계단 끝. 다락방 문 앞이었다. 서술자는 그녀가 잠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냉기, 냉치를 느끼는 것을 묘사해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온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죽어버린 열정의 냉기였고 굳어버린 물감의 냉기였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냉기였다. 첫눈이 내렸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모든 것을 순수하게 감추었지만 커튼이 내려진 그녀의 집은 여전히 섬처럼 어두웠다.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다가왔다. 자식들에게서 어색한 안부 전화가 걸려왔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대화만 나누었다. 관계는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6장은 한겨울의 절정에서 끝난다. 선자 씨는 창문 커튼 틈으로 눈이 쌓이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 스캔들에서 살아남았지만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것도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저 공허 속에서 다음 날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녀 머리 위의 다락방은 완벽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6장의 혹독하고 긴 겨울은 마침내 녹아내렸다. 하지만 김선자의 다락방에만 봄은 오지 않았다.
스캔들이라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이제 59이 아닌 환갑환지아의 나이가 되었다. 그녀의 고립은 만성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그녀는 더 이상 가십거리가 아니라 그저 커튼이 닫힌 유령의 집일 뿐이었다. 그해 봄, 변화는 선자 씨의 집이 아닌 길 건너 맞은편 집에서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그 집에 이삿짐 트럭이 멈춰 섰다. 선자 씨는 거실 커튼 틈새로 조심스럽게 밖을 훔쳐보았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였다. 그는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그의 손은 흙먼지로 거칠었으나 짐을 나르는 동작 하나하나는 느리고 신중했다. 그는 혼자였다. 새로운 이웃의 등장은 동네에 잠시 활기를 불어넣었다. 최 여사를 비롯한 몇몇이 떡을 들고 새 이웃을 찾아갔지만 곧 시시하다는 표정으로 돌아왔다. 남자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받았으나 자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고 동네 가십에는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박진우 전유. 수십 년간 도시 아마도 서울이나 이천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다가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온 은퇴한 도예가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는 김선자를 둘러싼 1년 전의 그 어떤 추문 차오웬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었다. 박진우 씨는 그저 고요한 집을 원했다. 그는 도시의 소음에 지쳐 있었고 아내를 잃은 슬픔을 달랠 마지막 안식처가 필요했다. 그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는 순전히 집 뒤뜰에 무너진 채 방치된 낡은 전통 가마, 야우터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도착한 다음 날부터 무너진 가마를 수리하고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비친 길, 건너편 집은 이상했다. 모든 창문이 1년 내내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마치 집 자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첫 번째 비조우는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선자 씨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새벽 5시를 틈타 몰래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나갔다. 그녀는 그날따라 박진우 씨 역시 자기 집 대문 앞을 빗자루로 쓸고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길 건너편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선자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또다시 그 판단하는 눈빛, 경멸하는 시선을 마주할 것이라는 공포. 그녀는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박진우 씨는 그녀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단순한, 아무런 감정도 판단도 섞이지 않은 이웃의 인사 묵례였다. 그는 미소 짓지도, 인상을 쓰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았을 뿐이다. 선자 씨는 그 중립적인 반응에 오히려 더 당황했다. 그녀는 서둘러 쓰레기를 버리고 거의 도망치듯 뜨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길 건너편에서 진우 씨는 그녀가 사라진 현관문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단지 외로움뿐만이 아니라 깊은 공포를 읽었다. 그것은 상실을 겪은 사람, 혹은 상처 입은 동물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경계심이었다. 그는 몇 년 전 아내를 잃은 자신의 눈빛과 같은 종류의 그림자를 그녀에게서 발견했다. 그는 침범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말없이 며칠 후 선자 씨는 집 안에서 희미한 톱질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커튼 틈으로 내다보았을 때 진우 씨가 두 집 사이의 경계에 있는 낡은 나무 울타리를 수리하고 있었다. 그 울타리는 지난 겨울 태풍에 반쯤 쓰러진 채 선자 씨의 무관심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기 쪽 울타리뿐만 아니라
선자 씨의 영역에 속한 부분까지 묵묵히 고치고 있었다. 그는 잡초를 뽑고 썩은 나무 판자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그는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려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부서진 것을 고쳤다. 선자 씨는 혼란스러웠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의도나 대가 없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첫 번째 친절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스처가 이어졌다. 그로부터 또 며칠 뒤 새벽 배달된 우유를 가지러 나간 선자 씨는 자신의 현관문 앞에 놓인 작은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손으로 빚은 작은 도자기 화분이었다. 완벽하게 매끈하지는 않았지만 투박하고 단단한 힘이 느껴지는, 분명 진우 씨가 직접 만든 물건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정원을 손질하다 발견했을 법한 뿌리째 캐어낸 작은 야생 제비꽃 한 포기가 심어져 있었다. 쪽지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선자 씨는 화분을 집 안으로 들여왔다. 그것은 그 끔찍한 스캔들 이후 그녀의 어두운 집 안으로 들어온 첫 번째 새로운 물건이었다. 그녀는 식탁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흙과 물, 그리고 불로 만들어진 물건. 그것은 진짜였다. 진우 씨는 자신의 일상을 계속했다. 그는 가마를 수리하고 정원에서 흙을 밟았다. 그는 절대 그녀에게 말을 걸려 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녀는 그를 피하려 했지만 아주 가끔 마주칠 때면 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인내심 기다림, 이 핵심이었다. 민준이 열정적이고 요구하며 빨랐던 불 후옥과 같았다면 진우는 인내하고 조용하며 느린 흑투과 같았다. 선자 씨는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커튼 틈새로 그녀는 그가 마당에서 흙을 반죽하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그가 체계적으로 장작을 패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역시 혼자였다. 그러나 그의 외로움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외로움이었고, 그녀의 외로움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파괴적인 외로움이었다. 작은 제비꽃 화분이 그녀에게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그 꽃은 햇빛이 필요했다.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녀가 1년 넘게 닫아두었던 커튼을 열어야만 했다. 7장의 마지막은 상징적인 행동으로 마무리된다. 수주간의 망설임 끝에 김선자 씨는 거실 커튼 한쪽을 아주 조금, 딱 화분만큼의 너비로 열었다. 그 스캔들 이후 그녀가 자발적으로 집 안에 들인 첫 번째 햇빛이었다. 7장의 마지막. 그 작은 화분을 위해 열렸던 커튼의 틈새는 김선자 내면의 빗장이 열리는 첫 번째 소리였다.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다가왔다. 박진우 씨는 그 열린 틈을 보았다. 그는 그 신호를 다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자기 마당에서 잡초를 뽑다가 시원한 보리차 2잔을 준비했다. 그는 한 잔을 자기가 마시고 나머지 한 잔을 두 집 사이에 나지막한 돌담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는 선자 씨의 창문을 향해 가볍게 끄덕인 뒤 다시 자기 일에 몰두했다. 그는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선자 씨는 커튼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강요가 아닌 묵묵한 초대였다. 그 차는 그녀가 거절해도 그만이었다. 그녀는 꼬박 사흘을 망설였다. 사흘째 되던 날, 그가 다시 돌담 위에 찻잔을 올려놓고 자기의 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1년 넘게 굳게 잠가두었던 현관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열었다. 바깥의 햇살이 눈부시게 눈을 찔렀다. 그녀는 돌담으로 걸어가 찻잔을 집어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시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것처럼 잠겨 있었다.
나한치 보이유이 카나다 손치필리 타만 슐리넬 타치타의 다음베리지 안시다네 이시키음차이는. 고맙습니다. 그제야 진우 씨가 잡초를 뽑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섰다. 날씨가 더워서요. 그것이 그들의 첫 대화였다. 짧고 안전했다. 그들은 돌담을 사이에 둔 안전한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날씨와 이 동네 흙이 도자기 빚기에는 얼마나 척박한지,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어릴 적 기억하는 마을 입구에 늙은 느티나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둘 다 이 고향 출신이었던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절대 그녀가 왜 숨어 지내는지 묻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이웃들에 대해, 1년 전의 스캔들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잠긴 다락방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먼저 자신의 틈을 보여주었다. 서울에서의 외로움, 아내를 잃은 상실감에 대해 덤덤하게 말했다. 먼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낸 그에게 선자 씨는 알 수 없는 안전함을 느꼈다. 어느 날 마침내 그의 뒷마당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가 복원한 낡은 감에 첫 불이 들어간 날이었다. 며칠 뒤 가마가 식자 그는 돌담 너머에 선자 씨를 불렀다. 첫 감에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덤덤했다. 대부분 실패작이지만 혹시 구경하시겠습니까? 선자 씨는 망설였다. 자신의 집 대문을 나서는 것, 길을 건너는 것, 그것은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웃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감에 대한, 예술에 대한 낡은 호기심이 공포를 이겼다. 그녀는 천천히 대문을 열고 길을 건너 그의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뒷마당은 작업장이자 동시에 무덤이었다. 사방에 깨진 도자기 파편들, 사금팔이 널려 있었다. 진우 씨는 방금 감에서 꺼낸 도자기들을 보여주었다. 유약이 잘못 흘러내린 것, 형태가 주저앉은 것, 그리고 가마의 열을 이기지 못하고 날카롭게 깨져버린 것들. 완벽한 실패작들이었다. 선자 씨는 그 깨진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다락방에 잠겨있는, 자신이 직접 찢어버린 그림들, 그녀 자신의 실패작들을 떠올렸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깝네요. 이렇게 다 깨져버려서. 진우 씨는 그중 가장 심하게 깨진 사발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말이 선자 씨의 얼어붙은 시간을 녹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의 핵심적인 대답이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것들은 깨져야만 합니다. 깨졌다는 건 가마의 온도가 틀렸거나 흙의 공기가 찼다는 신호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는 그 조각을 햇빛에 비춰보았다. 괜찮습니다. 흙은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주거든요. 우리는 그저 흙을 다시 반죽해서 다시 구우면 됩니다. 그는 덧붙였다. 한번 찢어지면 끝인 종이와는 다르죠. 종기와는 다르다. 그 말이 메아리처럼 선자 씨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진우 씨는 그녀를 작업대 쪽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실패작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몇 점의 성공작, 순백의 백자, 사발과 화병들이 놓여 있었다. 제 손은 형태를 빚는 데는 쓸만하지만 그림에는 영 재주가 없습니다. 그가 백자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죽은 아내가 그림을 그려주곤 해쳤는데 이젠 그냥 이렇게 텅 비어 있네요. 그는 선반에 놓인, 아직 유약을 바르기 전에 초벌구이 항아리들을 가리켰다. 이제 마지막 유약을 바르기 전에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는데 꽃이나 새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민화를 언급하고 있음을 몰랐다. 그는 도자기용 안료 청화가 담긴 작은 종지와 가느다란 새필붓 하나를
그녀 쪽으로 밀어놓았다. 오래전에 그림 그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본 기억이 나서요. 그는 스캔들이 아닌 그녀의 예술가라는 사실만을 언급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선자 씨는 그 붓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쓰던 민화붓과는 달랐다. 매체도 달랐다. 평평한 종이가 아니라 둥근 흙의 표면이었다. 손이 떨려왔다. 너무 오랜만이었다. 오장에서 자신의 붓들을 모조리 부러뜨리던 그날의 트라우마가 온몸을 휩쓸었다. 진우 씨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붓과 항아리를 그곳에 남겨두고 자신은 작업대로 돌아가 흙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다. 퍽, 퍽 하는 규칙적이고 조용한 소리만 마당을 채웠다. 그는 그녀에게 공간을 주었다. 선자 씨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흙을 치대는 모습을, 그리고 바닥에 널린 깨진 파편들 실패를, 그리고 그녀 앞에 놓인 빈 항아리 두 번째 기회를. 그녀는 천천히 붓을 집어 들었다. 푸른색 안료를 찍었다.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는 숨을 참고 항아리 표면에 붓을 대었다. 선 하나가 그어졌다. 비틀거렸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선이었다. 그녀는 또 하나의 선을 그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그것은 난초 잎사귀였다. 8장의 제목처럼. 그녀의 색채가 복원되고 있었다. 진우 씨는 흙을 반죽하는 척하며 곁눈질로 그 모습을 보았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집중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8장은 낯선 이웃집의 뒷마당에 앉아 도자기 항아리 위에 그림을 그리는데 몰두한 김선자의 모습으로 끝난다. 늦은 오후에 햇살 그들의 황홍이 로맨스를 상징하는 이 그녀의 등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열정적인 불꽃이 아니라 조용하고 치유하며 함께 창조하는 그들의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찢어진 상처에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마모시켰다. 김선자와 박진우의 관계는 조용한 일상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다. 그것은 이민준이 가져왔던 불꽃 같은 열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늦가을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갓 구워낸 도자기처럼 묵직한 황혼의 동반자적 사랑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선자 씨는 더 이상 커튼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길을 건너 진우 씨의 공방으로 출근했다. 두 사람은 종종 몇 시간이고 편안한 침묵 속에서 나란히 일했다. 진우 씨가 쿵, 쿵, 흙을 치대는 소리,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선자 씨가 초벌구이 된 항아리 표면에 세필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각거리는 소리. 그들의 공방은 그 소리들로 가득 찼다. 그들의 대화는 온화했다. 도자기 유약에 대하여, 저녁 메뉴에 대하여, 그리고 가끔은 함께 음식을 만들며 서로의 지나온 삶의 조각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것이 그들의 연애 방식이었다. 일상의 완전한 공유. 물론 이웃들의 시선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최 여사와 그 무리들은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수군거렸다. 어머, 그 과부. 이번엔 새 영감탱이를 구했나봐. 이번엔 나이가 많네. 하지만 이제 선자 씨는 달랐다. 그녀는 길에서 최 여사와 마주치자 굳건히 서 있는 진우 씨의 존재를 느끼며 처음으로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그러자 당황한 것은 오히려 최 여사였다. 그녀의 대인기피증은 곁을 지키는 동반자의 존재가 주는 평온함 속에서 세우러져 가고 있었다. 진우 씨의 투박한 기물에 선자 씨의 섬세한 민화 문양이 더해지자 두 사람의 작업물은 기묘한 조화를 이루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근처 갤러리 주인이 우연히 그들의 작품을 보고는 정식으로 납품을 의뢰했다. 그들은 예술가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자 씨는 더 복잡한 문양을 그리기 위해 오래된 민화 도안집이 필요해졌다. 그 책들은 잠긴 다락방 안에 있었다. 그녀는 수년 만에 육장에서 열쇠를 던져 넣었던 그 서랍을 열었다. 열쇠 옆에는 여전히 뜯지 않은 이민준의 편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잠시 편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열쇠만 집어들고 서랍을 닫았다. 그녀는 진우 씨와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가 묵직한 자물쇠를 열었다. 문이 열리자 몇 년 전 그날의 파괴 현장이 시간을 멈춘 채 그대로 드러났다. 찢어진 병풍의 비단 조각들, 바닥에 엉겨붙은 물감 자국, 부러진 붓들. 그녀 트라우마의 방이었다. 진우 씨는 그 참상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찢어진 병풍을 잠시 바라보다가 굳게 닫힌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가 창문을 열자 몇 년 만에 신선한 공기가 쏟아져 들어와 먼지들을 춤추게 했다. 그는 말없이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그녀의 엉망진창이 된 상처를 묵묵히 치워주었다. 그 모습을 보던 선자 씨도 떨리는 손으로 함께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다. 개요에 적힌 대로 이 다락방은 다시는 종이 그림을 그리는 곳이 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곳을 도자기 문양을 연구하는 디자인 자료실로 탈바꿈시켰다. 그녀 패배의 공간은 이제 그들의 공동 작업실이 되었다. 그해 겨울, 진우 씨는 그의 필생의 역작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2개의 거대한 사발을 이어 부처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극도로 어려운 작업인 다랑아리 문자르였다. 그것은 마치 2 사람의 삶을 상징하는 것과 같았다. 아내와 남편을 잃은 외로운 2개의 절반이 만나 완벽하게 불완전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것. 그리고 선자 씨의 임무는 그 거대한 백자 표면에 사계절 시지를 그려 넣는 것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인 봄의 매화, 여름의 연꽃, 그리고 그들의 현재 나이인 가을의 국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견뎌낸 겨울을 상징하는 소나무와 대나무까지. 작업은 수개월이 걸렸다. 2 사람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그토록 거대한 기물을 감에 넣고 불을 때는 순간은 숨막히는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그들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깨져버릴 것인가. 다랑가리는 불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 그것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2 사람의 삶이 담긴 공동의 걸작이었다. 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선자 씨와 진우 씨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 소소하게 알려진 도예가 부부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자 씨에게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서울의 대형 갤러리에서 온 VIP 초대권이었다. 신진 작가 이민준의 첫 번째 개인전, 군 복무와 유학을 마친 그는 이제 미술계에 떠오르는 스타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선자 씨는 망설였다. 진우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같이 갑시다. 2 사람은 서울로 향했다. 갤러리는 평론가들과 기자들,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의 그림은 어둡고 강렬하며 현대적이었지만 그 모든 그림의 기저에는 선자 씨가 가르쳤던 강력한 선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2 사람이 전시장의 가장 중앙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거대한 설치미술 작품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작품의 제목은 나의 스승님께 드리는 고백이었다. 그것은 찢어진 민화 병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대한 추상화였다. 그때 수트를 입고 턱수염을 길러 성숙해진 이민준이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인파를 해치고 두 사람에게로 걸어왔다. 그는 선자 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진우 씨를 바라보았다. 모든 기자들과 평론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민주는 김선자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꺾는 완전한 큰절큰절을 올렸다. 그는 사과하는 대신 공개적인 바로잡음을 택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제가 오늘날 화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가르침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너무 미숙했을 때조차 저에게 선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는 이어 선자 씨 옆에 선진우 씨를 향해서도 깊이 고개를 숙였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생님, 그 순간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 그 위험했던 관계라는 스캔들은 이제 예술로 승화되어 재정이 되었다. 김선자는 더 이상 추문의 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명한 화가의 스승이었다. 수년 만에 그와 대면한 선자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그에게 따뜻하게 웃어 보였다. 그림이 참 훌륭하네. 이 화백, 그녀는 진우 씨와 팔짱을 끼고 그들의 과거 민중과 그의 예술적 고백을 뒤로 한 채 함께 전시장을 걸어 나갔다. 구장에 떠들썩했던 서울 전시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그들의 조용한 동네로 돌아왔다. 계절은 몇 바퀴를 더 돌아 다시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김선자 씨의 집 커튼은 이제 활짝 열려 있었다. 집 안가득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의 집과 길 건너 박진우 씨의 공방은 이제 하나의 공간처럼 자유롭게 연결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한때 트라우마의 공간이었던 다락방이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춥고 먼지 쌓인 창고가 아니었다. 진우 씨가 튼튼한 새 작업대를 놓아주었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다랑아리가 방 한가운데서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과해 잘 정리된 민화 자료집들과 도자기 안료들을 비추었다. 공방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함께 일했다. 진우 씨는 새로운 찻주전자의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있었고 선자 씨는 그가 빚은 접시에 그려 넣을 봉황 풍황 무늬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큰 수업을 열지 않았다. 대신 가끔 동네 아이들 한두 명이 호기심에 공방을 기웃거리면 그들은 웃으며 아이들을 불러 흙을 만지게 해주었다. 이 아이들은 과거의 스캔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절망 속에서 시작되었던 위태로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평온함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베푸는 건강한 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진우 씨가 처음 고쳤던 그 정원에서 직접 담근 매실차를 마시고 있었다. 길 건너편에서 최 여사가 장을 보고 돌아오다 두 사람과 마주쳤다. 이제는 그녀보다 훨씬 더 늙어버린 최 여사는 몇 년 전과는 달리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것은 사과 아닌 사과였다. 선자 씨는 그저 평온하게 마주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힘의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진우 씨가 흙과 물감으로 거칠어진 선자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어느 주부의 고백이었다. 세상은 오랫동안 이 고백이 위험한 관계에 대한 자백이기를 기다렸다. 이웃들은 죄의 고백을, 자식들은 수치의 고백을 기다렸다. 하지만 5장에서 그녀가 절망 속에 병풍을 찢으며 했던 패배의 고백 이후 진짜 고백은 따로 있었다. 여기 그녀의 황혼역에 찾아온 따뜻한 봄 햇살 속에서 비로소 선자 씨의 진정한 고백이 완성되었다. 서술자는 그녀의 마음을 통해 마지막 고백을 전한다. 나는 한때 내 인생이 50살에 끝났다고 믿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열정을 스스로 다락방에 가두고 그 위에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틀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녀의 진짜 고백은 이것이었다. 인생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따뜻한 봄은 때때로 혹은 반드시 모든 것이 저무는 듯한 황혼역해야 비로소 가장 찬란하게 피어난다. 분위기 전환. 내레이터가 청중 시청자에게 직접 말을 건다. 시청자 여러분, 참 인생은 기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한 계절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젊음이라는 찬란한 봄을 놓치면 그저 춥고 긴 겨울만 남았다고 지레 포기해버리죠.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어떤 특정한 계절을 이미 놓쳐버렸다고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김선자 씨의 이야기를 보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도,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바로 그 순간에도 두 번째 기회가, 어쩌면 가장 진실하고 따뜻한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김선자 씨에게 진짜 위험한 관계란 사실 그 어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올감했던 과부는 이래야 한다는 사회의 잔인한 편견이었고 그녀 스스로를 가두었던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관계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 나이에 뭘 혹은 이제는 틀렸어 라고 속삭이는 여러분 자신의 절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만의 새로운 시기자 혹은 여러분이 꿋꿋하게 견뎌낸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들려주는 용기 있는 이야기가 지금 또 다른 겨울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봄을 시작할 따뜻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김선자 씨와 박진우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었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진솔한 인생의 고백들을 함께 듣기 위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